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하루인베스트 사건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델리오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그 인터넷을 통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에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이제 개수를 늘릴 생각으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서비스에 이제 예치를 했는데 그 늘리는 방법은 어찌됐든 운용을 위해서 늘려준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걸 믿었을 겁니다. 아마 원본 손실이 없다라고 믿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상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봐오게 됐고 그로 인한 이제 사기 사건이 현재 지금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법무부 로집사에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지금 형사 문제와 그리고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그런 자산을 회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발견된 내용에 의하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서비스의 이제 운영자들은 당시에 트레이딩에 좀 재능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소문이 났던 방준호에게 가상자산을 상당 부분 이제 맡겼다고 합니다. 그 방준호와 또 그 BNS 홀딩스의 송준에게도 맡겼는데요. 그 맡긴 돈들은 방준호의 경우에는 FTX의 두 개의 계정을 통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용을 많이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방준호 역시 그냥 단순한 그냥 트레이딩,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을 바꾸거나 그걸 사거나 해서 그 차익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종의 파생 상품에도 좀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그게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잘못 취하게 되면은 원본 손실이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운영자들이 과연 방준호에게 맡긴 가상자산에 대해서 단순한 스테이킹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그 트레이딩에 그치지 않고 파생 상품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천억 원의 당시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건너갔는데 사실 돌아올 그 방준호의 계정에 남아있는 가상자산은 상당히 낮습니다. 개수가.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가상자산의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파산 당시의 가격 이상 회복했다는 점은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로집사에서 그 방준호의 파산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요하게 할 얘기는 법무부 로집사에서는 지금 FTX 파산 채권에 지금 귀속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 로집사에서 FTX 파산 법원에 도로시 판사님께 서한을 보냈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파산 채권 방준호의 계정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스발바르 홀딩스 그리고 이명철 등의 방준호의 다른 채권자들 그리고 이제 방준호 이렇게 세 명이 주로 이제 대상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요. FTX 리커버리 펀드에서는 3천억, 4천억 되는 거액의 자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나눠주면 그 파산관제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리를 했던 여러 사람들이 추가적인 보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방준호의 계정을 이제 하루인베스트의 파산관제인에게 넘기거나 아니면은 방준호의 지금 다른 개인 채권자인 이명철 등에 넘기는 거에도 반대를 하고 있고 이명철 등은 이 채권은 방준호의 소유가 아니고 단순한 위탁을 했을 뿐이고 가상자산의 소유자는 이제 이명철 등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채권 신고를 했고 그 채권 신고에 따라서 방준호 계정에 있는 자신 소유의 이제 가상자산만큼은 자기의 명의로 채권 신고를 받아달라는 게 주요한 내용입니다. 저희의 서한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 공유창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 자,
이게 공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예. 예,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어제자로, 한국 시간으로 어제자로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존 도러시 치프 저지에게 이제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이고요. 이 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이제 항공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오늘 도달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이 주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음, 이게 서한 부분이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주로 이제 저희 소개를 일단 했고요. 예, 그 소개 다음에는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이미 파산 선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델리오에 대해서도 파산 선고가 되었다. 그리고 하루 유나이티드에 대해서는 이제 파산 신청이 돼서 곧 파산 선고가 될 예정이다. 그리고 방준호에 대해서도 그리고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도 파산 신청이 되어 있다.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하루인베스트의 지금 경영자인 박수영, 송은, 이형수에 대해서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델리오 서비스의 운영자인 정상호에 대해서도 형사 공판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하루 유나이티드와 관련돼서 이제 방준호에 대해서 하루 유나이티드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주로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준호와 하루 그 방준호가 대주주로 있는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이제 파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파산 절차가 되면 단순히 방준호가 예전에 했던 그 계약 관계를 지금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방준호의 파산 관계인이 파산법상의 권리 행사를 하게 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고객들은 이제 본인들의 자산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서비스에 넣었고 그 운영자들은 이를 방준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준호는 이 하루델리오의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이명철 등의 개인 자산까지 같이 전송을 받아서 FTX 계정에서 운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준호가 지금 이명철 등과 하루인베스트의 피해자들이 가진
그 자산에 대해서는 방주노와 레마 테크놀로지스, 특히 방주노의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어야만 명확하게 그 비율을 이제 뭐 얘기할 수 있고, 단순히 그냥 주장만으로는 그 이명철 등이 주장하는 방준호 계정에서 자신들이 그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방준호는 본인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실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대주주이고 대표이사는 렌마 테크놀로지산 파나마 법인의 그 수익권 그 계정의 어떤 파산 채권의 수익권자를 양도를 했는데요. 그 양도 계약은 파산법상에서 그리고 일반 민사적으로도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렘마 테크놀로지에서 계약한 스발바르 홀딩스와 렘마 테크놀로지 계약은 뭐 당연히 효력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런 민사법적인 효력 없음에 더해서 렘마 테크놀로지 파산이 된다면 그 파산 관제인은 미이행 아직 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이행 쌍무계약 리젝션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 그 파산 상태에서 염가에 이루어진 산 처분, 그러니까 유일한 렘마 테크놀로지 유일한 자산을 처분한 거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발바르 홀딩스는 본인들은 이제 그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파산 절차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한국의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파산 절차에서 이제 파산 채권으로 스발바르 홀딩스도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 주된 주장이고요. 이명철 등의 주장이 맞게 된다면은 그 법인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예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적인 그 피해자들, 그 최종적인 피해자들이 모두 다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 돼서, 그렇다면 법률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인베스트의 이제 고객들도 방준호의 그 파산 채권에서 이제 배당을 받으려면은 FTX의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루델리오에 그 예치하고 있었던 가상자산의 전송 기록을 참고로 해서 그 방준호의 계정까지도 전부 그 전송 경로를 입증해서 채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준호가 단순히 에이전트로만 기능했다라고 보기에는 방준호의 그때그때의 어떤 매매 행위라든지 그리고 자산 변동 이런 것들이 단순한 위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자산 비중이 뭐 몇 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방준호의 회계장부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회계장부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상 파산관제인의 파산 절차에서 공정하게 그게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철 등은 스발바르 홀딩스의 계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스의 파산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그 파산 관제인은 그 챕터 15에 의해 가지고 그 방준호의 자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획득하고 미국 법원에서 파산 관제 방준호나 이제 렘마 테크놀 파산 관제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준호의 파산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내용을 썼고요. 그리고 그 스발바르 홀딩스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파산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리젝션과 그 뭐 이제 한국 법상 사행위 취소 소송으로 부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챕터 15에 대해서 그 파산 이제 한국에서의 방준호와 렘마의 파산 관제인으로서의 신분을 또 획득해서 그 방준호의 파산 재단을
이제 한국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준호의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방준호의 파산 관제인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준호의 파산 절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 수많은 금융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방준호의 몇몇 파산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예치한 이제 수천 명, 수만 명, 이제 하루델리오 같은 경우에 뭐 한 18,000명 정도 되는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루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제 한국 법원에서 파산 선고에 대한 영문 번역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방준호에 대한 이제 그 공소장에 대해서 그리고 또 파산 그러니까 사기 사건에 대한 그런 판결문에 대해서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로집사에서 방준호와 랩만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지금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 파산 신청에 대한 번역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루인베스트와 방준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파산 관제인의 그 주장을 기다려서 이 방준호의 파산채권 자산을 하루 인베스트와 델리오 서비스의 피해자들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희 로집사의 서한이 이제 도로시 판사님께 이제 전달되면 지금 그 FTX 파산 채권, 방준호 계정에 있는 채권과 관련돼서는 이명철, 스발바르 홀딩스, 그리고 하루인베스트와 관련된 저기 피해자들 이렇게 아마 여러 그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이제 법률적 주장을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파산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파산 관제인이 예전에 한진해운이 했던 것처럼 챕터 15에 따라 가지고 그 FTX 파산 법원의 그 파산 신 한국 법원의 파산 선고를 승인해 달라. 그리고 한국 법원에서의 파산 관제인이 한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이행 거절, 그리고 그로 인한 이제 부인권 행사 결정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그 방준호의 자산은 파산관제에 일단 관장을 하게 되고요. 그 파산관 채권에 대해서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한국 법원에 이 파산 채권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발바르 홀딩스가 이행 거절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준호가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양도한 것 자체도 형식적인 것이고 그 대금이라든지 어떤 회계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발바르트 홀딩스가 렘마와 계약한 것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하고요. 한국 법원의 이제 파산 절차에서 충분히 잘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준호는 지금 한국 법원에 부금돼 있고 방준호의 채권자들은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방준호에 대한 파산 사건이 이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국제 도산 절차에서 당연히 좀 가능하고 또 오히려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방준호의 자산이 미국 FTX 파산 채권이라는 점만 해결을 한다면 뭐 간명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미국 법원에서의 그 진행이 있으면 알려드리겠고요.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제 단순히 그냥 채권 신고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FTX 파산 채권과 관련된 뭐 회수에 대해서 열과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산 관제인이 챕터 15로 그 FTX 파산 채권에서 방준호와 렘마의 파산 관제인 승인을 받는 절차도 저희가 사실상 모든 법적 리소스를 이제 제공을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저희가 이제 저희 수임자분들이 저희에게 그 회수와 관련된 그 성공 보수도 이제 주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방준호와 랜마에 대한 파산 선고만 이루어진다면 파산법상으로는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 대금을 내지 않은 이 방준호와 랜마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스발바르 홀딩스의 이 자산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철 등과 관련해서도 그 비율이 그 방준호의 채권자인 뭐 이명철, 최지웅, 뭐 모자익, 에임드 그리고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그리고 일부 뭐 개인 채권자들 일부의 그 전송한 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중에 FTX 파산 채권 이후에 받아간 것은 또 어느 정도인지를 모두 또 정리를 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파산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방준호의 자산을 최대한 이제 받으면 하루인베스트는 또 하루인베스트대로 그 방준호의 자산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또 나눠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